예, 네덜란드의 이제 종교 개혁 화가들과 그다음에 르네상스의 화가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 네덜란드 종교 개혁자들은 아무래도 인격적이고 선하신 하나님 지으신 자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과 사람이 이제 균형 있게 그림이 그려졌다. 자연이 자연으로서의 위치를 잘 갖게 되고 또 사람이 사람으로서 위치를 잘 갖게 되는 그런 그림. 그래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네덜란드들의 종교개혁 화가들의 모습은 일종의 이제 근대 종교개혁 이후에 그림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루소라고 하는 이 근대 철학자가 나타나면서 또 문학과 또 예술과 또 철학에 있어서 또 대단한 또 변화가 또 주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소를 보게 되면 거의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잘 투영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아라문의 검이라고 하는 아스달 연대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다 보지 않았는데 마침 이제 마지막 최종회를 보게 됐는데 최종회를 보면서 나오는 대사들을 쭉 그 대사들이 거의 일반 대중들이 힘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매우 철학적인 대사들이 쫙 연결되는데 잘 보고 있으면 루소가 이야기하는 사회계약론에 대한 이해를 잘 깔고 있는 것 같은, 그분이 그런 의도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대사를 쭉 보는데 거의 이제 루소가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개념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왕과 시민들이 어떤 계약을 맺고 그 계약 속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그 계약에 서로 복종할 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 될 것이고 막 이러한 이제 그 주제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알게 모르게 근대 국가, 현대 국가에 루소가 끼친 영향이라는 건 참 대단하다. 또 루소가 끼친 영향이 특별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교육이고, 교육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지금은 이제 많이 교육이 새롭게 변화됐긴 했지만, 그러나 중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교육에서 탈퇴해서 현대적 교육의 개념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백지와 같은 존재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라면서 다양한 장애물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교육은 교육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루소의 영향력은 참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루소의 개념이, 루소는 이제 자유와 자연을 하는 개념을 가졌잖아요. 우린 자연 속에 살지만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다. 라고 하는 게 절대적 자유를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자연에 살지만 자유로운 존재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이제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셰퍼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루소의 자율적 자유 개념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로 지배적이게 되었던 어떤 결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야. 근데 항상 강조할 때 그냥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자율적 자유, 어떠한 그 제약도 없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학교, 자율사립형 학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 자율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엄청난 큰 함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근데 이게 이제 루소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껏 모든 제약이 없는 교육적 개념을 하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자율적 자유 개념이라는 게 우리 안에 이제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직 자신이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주의적 이성을 취했던 사람들은 점차로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기계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계몽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로서 계몽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이성에 기초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성을 넘어서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성에 기초한 합리,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것은 다 이성에 기초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합리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 배제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종교의 영역이라는 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초율적 영역은 이성의 영역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지. 그럼 배제하게 되면 성경도 어떤 영역 안에서만 보게 되겠어요? 이성의 영역 안에서만 보게 되겠죠. 그럼 이성의 영역 안에서 본다는 것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기계지. 기계만큼 이성적인 게 없잖아. 그죠? 정확하잖아, 기계는. 기계가 뭐 초월적인 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계는 딱 그 한계 내에서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기계예요. 이런 것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걸 얘기할 때마다 그건 아니면 제치하고, 없애버리고 하니까 결국 남는 건 기계적 인간밖에 남. 이게 이제 큰 이제 충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루소의 개념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그 충돌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루소와 그 추종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기계로 보는 것과 인간의 자율적 자유 이것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이제 되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율적 자유와 기계적인 인간 이게 또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함께 갈 수 없잖아요. 자율적 자유인데. 그지? 그런데 자율적 자유와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성의 합리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성 안에서는 기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자율적 자유 개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성주의자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 자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죠?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쪽에서는 이성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것만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쪽은 온전히 자율적 자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답은. 이 두 답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에 따라서 삶의 방향들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대에 오면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소의 자율적 개념이 이제 이렇게 충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이제 보세요. 보면 이전 철학의 낙관론적 견해에서 희망을 이루면 근대적 관점으로 변화를 인도해냈던 핵심적인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갑니다. 그러니까 낙관적 견해 희망을 잃어버린 근대적 관점으로 변화를 인도하여 갔던 사람. 이제 보십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이성으로부터 시작할 때 예를 들면은 누가 낙관론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결국은 포기하였잖아요. 그죠? 포기하는 순준에 이제 오게 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야. 그 잃어버린, 그 낙관적인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이 근대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라고 하는 변화를 준 매우 중요한 철학자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뭘 추구했다는 거예요? 통합을 추구했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낙관론적 변화를 포기했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 대부분 수학적, 기계론적인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또 어떤 루소 같은 자율적 자유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막 있으면 이 두 개를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로 묶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이쪽 반나눠서 막 피튀게 싸우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할 거고, 그냥 기계적인 사람들, 또 여기는 자율적 자율가인 사람들 끊임없이 싸우면은 막 평행선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싸움만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탁월한 한 사람이 나오는 이 두 생각을 다 묶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게 또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시대의 변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는 근대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를 구분하기도 해요. 특별히 신학적인 것도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를 구분하기도 해요. 신학도 칸트 이전의 신학과 칸트 이후의 신학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 왜냐하면 이제 칸트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이성의 철학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칸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궁금해서라도 보고 싶다면 강영환 교수님이 쓴 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IBP에서 나온 짧은 책인데, 대표적인 이제 칸트에 대한 아주 개론적으로 참 좋은 책인데, 책을 읽고 싶다는 분은 막 여기다가 글을 쓸 텐데 아무도 안 쓰는 거 보니까 책을 안 읽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막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막 라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강영 교수님 참 감사하고 고마운 모습인데, 그 책이 지금 여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철학이란 무엇인가만 있지, 없습니다. 안 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들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칸트가 쓴 대표적인 책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론이 있다면은 그 책에서 나온 책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는 책이, 이 책이 서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 도서관에 있을 텐데, 이 칸트의 3부작이 있어요. 3부작이 뭐냐면은 순수 이성 비판, 또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계에 대한 책이다. 근데 그 책을 잘 이해하려면 또 윤리 형이상학의 정초라고 하는 얇은 책을 좀 읽으면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칼빈에 대한 칼빈이 칸트, 죄송합니다. 칸트의 이 그림들도 사진들도 참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칸트의 젊은 시절부터 마지막 시절까지. 그리고 이게 게인스베르크 교회에 칸트의 무덤이 있는데, 게인스베르크 대학은 일명 칸트 대학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의 묘비에는 순수이성 비평, 실천이성 비평, 이게 이제 매진말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묘비명에. 이 묘비명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
우리나라가 칸트 정말로 많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 대한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본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힘들겠죠, 다.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면 어떤 것인지를 이 책의 본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얼마 없으니까 쉽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하여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다. 아직까지 근대예요. 현대 와서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임을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다. 인간이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된다. 최근에 알렌트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쓴 덕의 윤리라는 책,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날 덕의 윤리가 상실됐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이 됐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 났다는 건데, 그때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또 막 쓸 텐데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인간이 도덕적인 실천 능력인 덕이란 한갓 이론이나 훈계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는 경향성이라는 적을 무찌르려는 끈질긴 시도를 통해서 수행적으로 개발되고 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죄의 경향성, 이런 말 제가 잘 쓰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독행을 통해서만이 덕의 힘을 갖출 수 있다. 이때 덕의 훈련에서의 척도는 다른 사람의 행실이 아니라 인간성의 이념과 이에 따라 인간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도덕 법칙이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의무의 완수를 우리는 이승에서 다 이룰 수 없을지라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덕의 도야는 무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왜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성에 대한 문제를 답을 얻을 때에 무엇이 도덕이고, 이런 문제를,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이런 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여서 사실은 부를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판도 받지 않고 죽었다. 그죠? 그건 얼마나 속상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죠? 자,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창이 끝이에요. 기계적인 거니까. 그런데 칸트에 와서는 놀랍게도 칸트가 판단력 비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지막 심판을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독특한 거죠. 그래서 칸트가 아주 독특한 철학을 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씁니다.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빛나는 별, 내 안에는 도덕 법칙. 이게 이제 인간의 존재를 살게 하는 이게 이제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마치 이거 빼면은 무슨 신학적인 용어같이 들릴 텐데 그러지 않고 철학자가 내 안에 도덕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도덕 법칙이 있다는 게 근대예요, 근대. 그죠? 오늘날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해체했으니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쓴 이 자신의 시대를 루소와 다르게 표현했는데 그러나 이제 동일한 문제였어요. 다른데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적 자유와 자연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유와 자연을 이 시대를 볼 때 자연 이거 두 가지 체계로 보았다고 한다면 칸트는 어떻게 봅니까? 본체계와 현상계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잘못 이해했던 그런 건데 이데어와 개별자의 절대자와 개별자 이런 차이의 구분처럼 거의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보는 거죠. 본체계가 있다. 가치와 의미의 개념들. 우리가 얘기한다면 은총의 상층부 같은 거. 근데 은총이 자연의 하층부. 그러니까 상층부는 좀 의미의 개념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개념의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걸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치와 의미의 개념들이 본체계고 현상계는 측정되고 무게를 잴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얘기겠죠. 이 세계를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 야, 멋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세계 자체를 자, 세계가 두 개로 나눠졌으면 사람도 두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순술적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이 그냥 뜬금없는 질문인데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속해셨습니까? 석현이가 어디에 속했다는 뜬금없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철학적 질문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 그럴 때 어떻게 속했어요? 이게 속해. 응? 이거 되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되게 이게 잠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속했습니까, 신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본인의 것은 아니죠. 속해 있는데. 그 어디 속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데가 되게 많죠. 내가 우리 가정에 속해 있기도 하고 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고 학교에 속해 있기도 하고 속해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 있는 신년어와 학교에 있는 신년어와 직장에 있는 신년어가 다릅니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하는 개념 너무 멀리 생각하죠. 속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막 질문을 받을 때 보통 질문이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질문에서 고급스러운 질문도 나가는 거지, 단순한 질문을 너무 처음부터 고상하게 이제 생각하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다 이러한 세계에 속해 있지만 이 세계 속에서 하나의 사람을 만약에 가정의 신혼어와 학교의 신혼어가 전혀 별개의 인물이다. 어떤 존재일까요? 괴물이죠. 그 괴물이 누구예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사람. 유명한 소설의 주인공. 그렇지. 지킬바스 하이드 같은 거 인간 이중적.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두 사람이 사실은 다르지만 하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나를 약간 이렇게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는 그냥 막말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주 이럴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 가정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나타나는 거죠. 저 대표적으로 언제 잘 보냐면 운전할 때 보는 거예요. 저분은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차 끼어들면 막 그냥 입에서 막 온갖 막 그냥 이게 여기 나오는. 그럼 저 사람과 내가 봤던 저 사람과 어떨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칸트는 이 두 세계, 가치와 의미의 세계와 측정되고 무게를 쓸 수 있는 이 세계를 결합하려고, 이 하나의 세계다. 하나의 세계다를 결합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사실상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실천 이성 비편, 맨 처음에 순수 이성 비편, 실천 이성 비편, 판단 비편, 이 세 책이 요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쓴 책이에요. 문제를 다. 우리는 쉬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두 체계를 이렇게 결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루소와 같이 여전히 답을 찾지만 여전히 루소도 자율적 자유와 자유,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면서 내가 자연에 속해 이걸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고 싶죠. 그죠? 근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다 예속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하는 자율적 자유가 여러분에게 존재하냐고요. 그럼 사람이 막 갈등이 생기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약 같은 겁니다.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죠. 그렇잖아요. 마약이 나에게 자율적인, 아무도 나를 못 막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순간 나를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히피들 같은 경우. 그 사람이, 히피들의 고백이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요. 순수 자연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에 뭐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겁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를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막 갈등을 느끼고 막 싸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이게 다 나눠지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한편은 개별자 대 의미 가치라는 이런 인본주의자들의 생각들은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인본주의자들과 이게 의미와 세계의 이 충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의 충돌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칸트가 나타나서 본체계와 그 다음에 이제 현상계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판단력 비평 같은 거예요. 이 의미의 세계가 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이 판단받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자. 그래서 마치 기독교적 관점에 나는 심판이 있다라고 마지막 판결받는 것이 있다라고 한 뉘앙스를 느껴질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 보지만 이 칸트의 어마어마한 작품을 보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이 씨름했다. 그게 씨름한 거, 한 걸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칸트를 통하여서 뭔가에 대한 이제 희망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이후부터 이제 이성에 대한 좀 더 이제 순수 이성에서 실천 이성에서 판단력을 완전히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실천 이성이라는 게 무슨 순수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름 철학 공부를 안 했는데 이런 말 하기가 어려운데 어제 그냥 단어 하나만 봐더라도 이성이 실천이 되는 게 뭡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고민해서 우리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의 통합을 가지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사람에 있어서 또 중세 철학의 현대철 가장 중요한 사람. 좀 더 이제 이 칸트의 생각을 좀 더 가깝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까이 가져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겔입니다. 이제 헤겔인데 다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일 사람이 지금도 세계의 사상이나 철학을 움직이는 게 독일이라는 게 너무나 뿌리 박혀 있어요. 자, 보세요. 음악 예술 음악가들 다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 사실은 오스트리아나 독일 거의 같은 거잖아요. 다 같은 거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독일의 음악가들 좀 누굴 얘기하겠어요? 누구?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알겠네요. 베토벤만이 본에서 태어났고, 물론 빈에서 일생을 살았지만, 독일 사람. 아니면 핸델이라든지, 바흐, 다 마찬가지잖아요. 독일, 맨델스존.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음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바로크 음악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낭만주의 음악까지 오게 되는 모든 음악이
다 독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뭐 유명한 사람 다 독일. 그러니까 독일이 이러한 상황을 가진 거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에 가장 신학도 그래서 독일이 가장 이론적 신학으로 강한 것이. 루터가 또 하필은 또 독일 사람 아니, 그죠? 그런 모습을 본다. 이제 이 중에 중요한 게 헤겔인데, 헤겔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본체계와 현상계를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정말,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려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헤겔의 사상을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 헤겔이 이제 이 일을 쭉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5분 시식하겠습니다.